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갖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고요. 세 자녀한테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국세청에는 정확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한 건 사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분한테. 그 범위 안에서. 네, 근데 뭐 하여튼간 증여 금액은 밝힐 수 없나요 아직도? 아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녀한테는 얼마 증여했나요? 모두 저 5천만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5천만 원 했고 다만 장남에게는 조금 더 갔으니까 아니요. 증여세를 1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좋습니다.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좋아요. 냈습니다. 그래서 세금 1,000만 원 냈으니 정도. 합법적이죠. 네, 네. 5천만 원 이내 한 번에 주셨나요? 나눠서 주셨나요? 한 번에 줬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기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그걸 주셨나요? 2020년 2월경이라고 답변해. 네네네. 저희 그죠? 집사람에게도 그때 5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하게 5천만 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거는 증여세 안 내는 거 맞고 네.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후보자님 장녀가 현재 장기 해외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몇 년부터 아니 뭐 구체 나라는 예.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국내에 오가긴 했습니다만 한 4, 5년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그러니까 4, 5년 전에 네네. 이제 하여튼 외국에 네, 거주하고 네, 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자녀분은 유학생이잖아요. 보니까 자료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네. 지금은 들어와 계시지만 아니 지금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7년부터 22년까지는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네. 그래서 뭐 해외 출입국 기록 제출 안 하시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은 4, 5년 전. 네. 그다음에 우리 차녀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17년부터 미국에 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지점이에요. 증여한 시점이 2020년 2월 정도, 뭐 2월이든 3년든. 근데요, 증여를 5천만 원 이하, 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뭐 그게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자. 근데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네.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네. 장녀는 4, 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돼. 출입국 뭐 이래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거는 사실은 소득세법의 세법상에 보면 뭐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다면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 체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소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들어보셔요. 네. 저는 금액이 5천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증여했던 시점이 네. 2020년. 근데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4, 5년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밀어보건데 안 계신 거예요. 당시에 국내에. 그러나 이것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서초 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다 좋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그때, 구했는데 이 문제도 다 그때 걸러진 자, 얘기입니까? 비거주했으면 네.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근데 다만 자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데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이 성인 견우는 예가 아닙니다. 유학생. 근데 증여받을 때 30세예요. 자녀가.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독립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렌트비 4,500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주식 투자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 이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학금 조교 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해외 소득이 있다라는 거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받는 그 증여세 이건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 안 되기도 하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은 예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아셨죠? 부분은 당시에도 그 예, 저희가 잠깐만 걸렀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예, 해명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사니까.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없는 것 같고 추론해. 자 이제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주식거래 차녀가 네, 금액을 56,000달러 정도, 한화 7,600만 원 정도. 네, 네,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네, 올해 하시기 전까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초기 자금을 뭘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 한 1,000불 갖고 잘 굴려서 뭐 56,000불 버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해 준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 출처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딱 마지막 거만 제출했는데 지명하고 나서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전후로 5천만 원 밑으로 이걸 다 내가 주시고 물론 뭐 적자부가 있었죠. 이제 우량진 애플 이런 것들 손해를 보면서 7,600만 원을 못 줬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오후까지 확인해서 네. 최초 투자금을 뭘로 했다. 다 해명을 했는데요. 자료에 아니 저 답변에 자, 박한조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네. 미리 오후 질의하기 예. 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손해 보고 판 건 아닙니다. 그건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 영상 틀어주십시오. 영상 틀어주세요. 자, 이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지만 그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거 알죠? 예.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아, 이분이 좋습니다. 예, 예. 하시는 걸 보고 예, 좋습니다. 예, 아, 제가 됐습니다.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 비서실 대협력 특별 보좌관 재직하셨죠. 네. 자,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활동을 한 거, 아까 물론 뭐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공직 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네. 이렇게 일관성 없게 조국 사태 같은 게 좋습니다. 없었으면 그만 얘기하세요. 그 인식을 지금도 자,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맹목적 권력 추종자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좀 읽어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자, 목적 보세요.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독립적 운영 보장 이런 얘기 쓰여 있죠. 자, 그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10조에 보면은
방통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 인수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을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 고문, 고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지었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치민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미기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할 수 없이 문의를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입법조사처 얘기가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지도 있음 이렇게 되네요. 그 얘기는 후보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법안의 명문 규정으로 인수위원은 안 된다. 제가 2008년에 인수위원이었거든요. 그거는 법원의 자꾸 해석이고요. 네. 이거는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처럼 본질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증여세 관련된 거, 그다음에 언론 통제 및 탄압과 관련된 거, 아들 학폭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비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는 거죠? 뭐 임명권자가 물러나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YTN의 보도 개입 사례, 이게 국정원 문건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들 다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받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 4조의 방송 편성에 관련된 조항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여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네. 아까 공윤정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네. 당시에 홍보수석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것들 하는 거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라면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 파악하고 있어야죠. 특히나 방송에 개입해서 언론에 개입해서 하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죠. 그거는 예. 아내분 토지 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입사 동기이고 몇십 년을 아무리 아는 입사 동기여도 사이니까 그렇죠. 공직자로서 인정에 아무리 우수한 거죠. 입사 동기라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압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그게 신문이니까 방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죠.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안 나간 게 아니고. 당시에는 바로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나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충분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KBS와 MBC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중대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단신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 불법 집회 옹호를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화면을 바꾸치기 했었고요. 세 번째는 고대영 전 사장 해임 처분 비판 발언을 한 앵커 멘트를 삭제하는 등 선택적 편파 보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물론이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언론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이면 그 소비자인 뉴스의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서 그 말하자면 우리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그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적을 뭐 적나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신료 페이지에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을 왜 조소의 부담 가까운 준조세를 내가면서 해야 되는 그 항의의 표시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 전에 KB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KBS 경우에는 편파, 조작, 왜곡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을 했고 이는 국민의 97%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망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임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자이며 이 중 1,500명이 무보직자입니다. 반면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은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 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지적하신 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불 수가 없습니다. 수신료 문제가 바로 그 단적인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만 경영, 부실 경영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아무리 그 공적 자금을 투입한 듯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와 그 제대로 된 그 이 경영 윤리 그리고 방송 윤리 그 정파적인 그 보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개인적 신상 틀기 형태로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외국 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열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 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문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 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 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이제는 낙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YTN 방송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KBS와 MBC에 이어 YTN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흥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를 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1, 2초면은 실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10초면 명백한 고의고 후보자를 폄훼하려는 노골적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이러한 고의적 방송 사고는 파급력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함에도 YTN은 단순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고의성이 있는지를 물론 저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10초라고 하는 건 당시에 그리고 태풍이 몰려와서 초비상 상태였거든요. 그 정상적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이면 0.5초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텐데 10초를 그냥 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네. 예,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